비가 유리벽을 두드리는 밤, 윤혜리는 나루온 그룹 본사 42층 감사실에서 마지막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회색 정장 소매는 팔꿈치 가까이까지 접혀 있었고 검은 머리는 낮게 묶여 목덜미 위로 잔잔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화면 속 미래한 개발 사업의 비용 항목은 겉으로는 완벽했다. 계약서 번호, 승인 시간, 전자 서명, 협력사 계좌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틈도 없이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벽한 장부를 믿지 않았다. 완벽하다는 말은 대개 누군가가 불편한 진실을 너무 오래 문질러 지웠다는 뜻이었다. 해리는 커서를 천천히 움직여 숨겨진 보조 파일을 열었다. 숫자의 흐름은 강물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한 지점에서 물살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도겸제의 전자 승인 기록이 찍힌 바로 그날 밤, 세 곳의 하청법인으로 같은 금액이 나뉘어 흘러갔다. 결제권자인 겸제는 그녀의 남편이었고 나루온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선 젊은 대표였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지만 유능한 남자라 불렀고 해린을 그의 조용한 아내라 불렀다. 누구도 그녀가 그의 회사 장부 깊숙한 곳에서 피냄새 같은 오류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감사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복도 조명이 문틈 아래로 길게 흔들렸다. 해리는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 47분이었다. 내일 오전 나루온은 미래양 개발 사업의 최종 투자 발표회를 열 예정이었다. 겸제는 오늘 저녁 임원 만찬을 마치고 곧바로 귀가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정했으나 해리는 그 단정함 속에 얇은 균열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결혼 5년 동안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호흡을 반박자 늦췄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낸 사람은 박예안이었다. 그녀의 감사팀에서 가장 어린 분석관이자 말수는 적지만 눈썰미가 날카로운 남자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대표님이 아직 본사에 계십니다. 37층 접견 라운지 쪽입니다. 해리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심장이 놀라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고 예감은 대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파일을 암호화해 외부 저장소에 복사한 뒤 아무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는 내려가는 동안 너무 조용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빗물에 번져 흐르는 잉크 같았다. 해리는 검은 코트의 단추를 잠그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지도 분노로 달아오르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오히려 낯설 만큼 차분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재난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리던 밤에도, 어머니가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감던 새벽에도 해리는 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찾았다. 37층 접견 라운지는 고위 고객을 위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낮에는 고급 향수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지만 밤에는 창밖의 비와 가죽 소파의 차가운 냄새만 남아 있었다. 해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안쪽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나치게 낮고 지나치게 익숙한 웃음이었다. 장유리, 홍보전략실 상무, 회의 때마다 겸제의 오른편에 앉아 그의 말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 적던 여자. 해리는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았다. 유리벽 너머 반쯤 닫힌 블라인드 틈으로 두 사람이 보였다. 겸제는 재킷을 벗은 채 서 있었고 유리는 그의 셔츠깃을 손끝으로 고르고 있었다. 그 친밀함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빈 와인잔, 소파 위에 떨어진 스카프, 겸제의 왼손에서 사라진 결혼 반지까지 모든 것이 대답이었다. 해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비로소 아주 작은 통증을 느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얼어있던 호수 밑바닥에서 금이 가는 소리였다. 당신 아내는 정말 몰라요? 유리가 속삭였다. 겸제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해린이 사랑했던 남자의 웃음과 닮아 있었으나 어딘가 비어 있었다. 해린은 그런 일에 관심 없어. 숫자와 원칙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감정 문제로 소란 피울 사람도 아니고. 그 말이 해린의 귀에 닿는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선명해졌다. 그는 그녀를 몰랐다. 결혼했고 같은 식탁에 앉았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그는 끝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해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복수심 때문은 아니었다.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미 장부의 균열은 겸재의 결제와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 들려오는 대화는 개인적 배신을 넘어 회사 내부의 권력관계와 맞물리고 있었다. 유리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웃음을 낮췄다. 백무찬 회장님이 내일 아침 전에 서류를 넘기래요. 대표님이 망설이면 곤란해진다고요. 겸재의 얼굴이 굳었다. 해리는 그 표정에서 욕망보다 더 깊은 것을 보았다. 두려움이었다. 겸재는 유리의 손목을 잡아내렸다. 그 이름을 여기서 꺼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렸다. 유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흔들릴수록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이미 늦었어요. 대표님이 저를 선택한 순간부터 회장님 손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내분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성실한 대표님이 회사 상무와 밤마다 만났다는 사실을 해리는 눈꺼풀을 한 번 내렸다 떴다. 사랑이 무너진 자리의 뜻밖에도 더 큰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남자 둘이 다가왔다. 경호실 직원들이었다. 해리는 몸을 돌려 비상계단 쪽으로 걸었다.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들켰는지 확인하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대개 쫓기는 사람이고 그녀는 아직 쫓기는 쪽이 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손안에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녹음 파일은 저장되어 있었다. 그제야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마지막 믿음이 조용히 사망했다는 사실을 몸이 뒤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한층 아래에서 박이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젖은 우산을 들고 있었고 평소처럼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해린의 얼굴을 본 순간 눈빛이 어두워졌다. 보셨습니까? 해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안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밤 대표님, 일정 기록과 라운지 출입 기록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해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린 분석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안은 오래전 나루온 하청 공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목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안 씨, 지금부터 개인 감정은 모두 따로 묶어둡시다. 해린의 목소리는 낮고 깨끗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불륜이 아니라 미래양 사업의 불법 자금 흐름이에요. 그러나 불륜은 그들이 서로를 통제하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도 관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문은 잔인했지만 필요한 것이었다. 해리는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았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죄만큼 책임지게 할 겁니다. 그가 속았다면 속은 대가도 치르게 할 겁니다. 사랑은 면죄부가 아니니까요. 그 시각 라운지 안에서 겸재는 유리와 마주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느꼈던 달콤한 도피감이 급격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다. 해린의 침착함이 자신을 밀어낸다고 믿었다. 그녀가 그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의 피로를 숫자처럼 차갑게 계산한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해린의 단단함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 앞에서는 작은 거짓말조차 초라해졌다.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는 듯한 유리의 눈빛으로 도망쳤다. 그 도망의 끝에 백무찬의 이름이 있었다. 그 서류는 위험해. 겸재가 말했다. 유리는 와인잔을 들어 남은 붉은 액체를 흔들었다. 위험한 건 대표님이 아니라 회장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계산이 숨어 있었다. 겸재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늦은 밤 업무 보고를 핑계로 만났던 시간. 호텔 로비의 흐린 조명, 죄책감을 덮어주던 향수 냄새. 이제 그 모든 것이 누군가가 놓은 덫이었다면 그는 덫을 알아보고도 스스로 걸어들어간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했다. 겸재는 결혼 반지를 찾아 주머니에 넣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혜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혼식 날에도 지나치게 울지 않았다. 대신 그의 넥타이가 비뚤어진 것을 조용히 고쳐주며 말했다. 당신이 흔들릴 때 내가 먼저 알아볼게요. 그 약속은 다정했지만 동시에 무서운 것이었다. 혜린은 정말로 그가 흔들리는 순간을 알아보았다. 다만 그는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하길 바라며 더 깊은 어둠으로 숨었다. 그 순간 겸재는 처음으로 라운지 문 밖의 조용한 공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혜린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자신의 차에 타지 않았다. 대신 회사 뒤편 보안 출구로 나갔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찬 공기가 폐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젖는다는 감각이 오히려 그녀를 현실에 묶어주었다. 결혼 반지를 뺄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감정은 나중에 무너져도 된다. 그녀가 무너질 시간은 자신이 정한다. 그 신념 하나로 혜린은 택시를 세우고 목적지를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오래된 의료원 주소로 말했다. 그곳에는 미래양 하청 노동자였던 최문식의 딸 최나겸이 입원해 있었다. 문식은 2달 전 작업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회사는 그의 과실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혜린은 장부를 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직전 안전점검 비용이 집행된 기록은 있었지만 실제 장비 교체 내역은 비어 있었다. 돈은 서류상 사라졌고 사람은 현실에서 죽었다. 나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침묵을 강요받았다. 위로금이라는 이름의 돈, 협박이라는 이름의 방문,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회사 사람들의 충고가 그녀를 병실에 가두고 있었다. 병실 문 앞에서 혜린은 잠시 멈췄다. 안에서는 작은 기침 소리와 간호장비의 낮은 신호음이 들렸다. 나겸은 19살이었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너무 마른 얼굴로 비를 보고 있었다. 혜린이 들어서자 나겸은 경계하듯 몸을 움츠렸다. 또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혜린은 젖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아니요, 저는 회사가 감추려는 걸 보러 온 사람입니다. 나겸은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거짓말에 지친 사람은 진실도 쉽게 믿지 못한다. 혜린은 그것을 알기에 서두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기 전날 전화했어요. 나겸이 마침내 말했다. 장비가 이상하다고 그래도 내일 높은 사람들이 온다며 작업을 멈추지 말라고 했대요. 아버지는 늘 조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린은 손을 뻗지 않았다. 어설픈 위로는 때로 폭력보다 더 아프다. 대신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제가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나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미세한 불빛이 스쳤다. 그 순간 혜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다. 그녀는 병실 박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혜린 씨, 밤이 늦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비 맞으며 돌아다니기 좋은 시간이 아니지요. 백무찬이었다. 혜린은 그의 얼굴을 몇 번밖에 본 적 없었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을 책상 위장기 말처럼 다루는 습관이 느껴졌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늦은 밤 남의 동선을 확인하느라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백무찬은 짧게 웃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는지 압니다. 미래양은 국가 사업입니다. 당신 같은 감사인이 숫자 몇 줄 붙잡고 흔들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혜린은 창밖비에 젖은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숫자 몇 줄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 당신 남편이 참 곤란해지겠군요. 부부 사이 일까지 세상에 알려지면 서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혜린은 그제야 그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회장님은 제가 아직 아내의 자리에서 생각한다고 믿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혜린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저는 감사인으로만 움직입니다. 남편도 회장님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백무찬의 숨결이 아주 잠깐 거칠어졌다. 그 짧은 틈이 혜린에게는 충분했다. 거대한 권력자도 자신의 계획이 익히는 순간 본능적으로 흔들린다. 후회할 겁니다, 윤혜린 씨. 그가 말했다. 혜린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답했다. 후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저는 확인만 할 뿐입니다. 전화를 끊자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혜린은 자신이 맞서는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고 있었다. 백무찬은 정부 인맥과 언론, 사모펀드, 법무조직을 모두 거느린 사람이었다. 사람 하나의 명예를 찢어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두려움보다 큰 것이 있었다. 최문식의 죽음, 낙엽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라운지 안에서 자신을 숫자와 원칙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말하던 남편의 웃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차가운 칼이 되어 그녀의 내부에 자리 잡았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겸재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의 자동 조명이 켜졌고 넓은 거실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혜린의 구두 한 켤레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사소한 빈자리였다. 그러나 그날은 그 빈자리가 집 전체보다 크게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아무 메모도 없었다. 침실 옷장도 그대로였고 화장대 위 결혼사진도 그대로였다. 사라진 것은 사람 하나뿐이었다. 겸재는 그제야 자신이 잃은 것이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질식할 듯한 불안을 느꼈다. 그는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겸재는 문자창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쓰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고 어디냐는 말은 너무 뻔뻔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젖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성공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값비싼 시계, 고급 셔츠, 단정한 턱선. 그러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혜린의 침묵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지 깨달았다. 혜린은 그 시간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다. 나루온 본사와 달리 그곳은 낮은 건물 3층에 있는 오래된 공간이었다. 낡은 목재 책상, 벽면 가득한 사건 파일, 밤새 식어버린 커피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이안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출입기록, 보안 영상 저장 경로, 미래양 사업의 하청 계약 목록을 정리해두었다. 대표님 개인 일정과 백무찬 회장 측 보좌진 이동 기록이 겹치는 날이 많습니다. 혜린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눌러 닦으며 화면을 보았다. 슬픔은 아직 문 밖에 세워두었다. 지금은 싸움의 시간이었다. 내일 발표일 전에 그들은 서류를 바꿀 겁니다. 혜린이 말했다. 그러면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안이 대답했다. 본사 중앙 서버에 접근하려면 대표 승인이나 회장실 보안키가 필요합니다. 혜린은 잠시 생각했다. 정면으로 들어가면 막힌다. 그러나 조직은 언제나 권력자의 문보다 낮은 곳에서 새어나간다. 경비 교대 시간, 문서관리팀의 백업 습관, 홍보실이 발표 자료를 급히 수정할 때 남기는 임시 파일. 그녀는 이 모든 사소한 균열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녀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기 전 혜린은 겸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발표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그 후에 하죠. 겸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차라리 울고 화내고 비난했다면 그는 변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혜린의 문장은 차가운 계약서 같았다. 그는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백무찬의 비서실에서도 연락이 왔다. 겸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결혼반지는 다시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낯설었다. 발표회장은 오전 9시부터 취재진과 투자자로 가득 찼다. 나루온의 미래양 사업은 친환경 항만과 무인 물류 체계를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로 홍보되고 있었다. 대형 화면에는 푸른 바다와 빛나는 크레인이 흐르고 사회자는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해리는 맨 뒤편에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 낮게 묶은 머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눈. 몇몇 임원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다. 대표의 아내가 왜 감사팀 자료 가방을 들고 왔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겸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해리는 그가 물컵을 잡는 손끝에 힘이 과하게 들어간 것을 보았다. 유리는 무대 옆에서 기자들의 시선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린을 발견하자 잠깐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승자의 여유가 있었다. 해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잠시 뒤 백무찬이 앞줄 중앙에 앉았다. 나이든 권력자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이자 뒤편의 보안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해린의 태블릿에 이 안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원본 일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중앙 서버에서 삭제 명령이 시작됐습니다. 해리는 눈을 감았다. 떴다. 예상보다 빠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겸재의 목소리가 순간 멈췄다. 해리는 천천히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백무찬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유리는 급히 직원을 불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해리는 무대 아래 연단 앞에 멈춰서서 겸재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발표 자료의 비용 안전 항목에 대해 감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홀 전체에 선명히 울렸다. 겸재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사회자가 당황해 마이크를 내리려 했지만 기자들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백무찬은 손짓으로 사람들을 멈췄다. 그는 이 상황을 공개적으로 억누르면 더 큰 의심을 살 것을 알았다. 겸재는 해린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그 눈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다. 윤 감사인, 지금은 공식 발표 중입니다. 겸재가 겨우 말했다. 해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 후 서류가 바뀌면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리가 다급히 끼어들었다. 개인적인 문제를 공식 행사에 끌고 오시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러 기자의 눈빛이 번쩍였다. 개인적인 문제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큰 불씨가 되었다. 해리는 유리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장 상무님은 무엇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유리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백무찬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윤 감사인, 절차를 지키십시오. 의혹이 있다면 내부 회의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해리는 그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말씀처럼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6시 관련 원본 파일 훼손 가능성을 외부 감사 보존 절차에 따라 신고했습니다. 짧은 정적 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터졌다. 겸재는 숨이 막혔다. 그는 혜린이 단지 상처받은 아내로 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전쟁을 시작하러 온 것이었다. 혜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오늘의 목적은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가 서두르게 만드는 것, 증거를 지우는 손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겸재가 더는 중립이라는 비겁한 그늘에 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다시 통로를 걸었다. 지나가는 순간 겸재가 아주 낮게 불렀다. 혜린아. 그 한마디에 그녀의 발끝이 미세하게 멈췄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사랑했던 목소리는 아직 가슴 어딘가를 찌를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이 그녀를 무릎 꿇리지는 못했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뒤 혜린은 비상구 복도에서 잠시 벽에 등을 기댔다. 무릎이 늦게 힘을 잃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복도 끝에서 겸재가 달려왔다. 넥타이는 흐트러졌고 얼굴에는 처음 보는 절박함이 떠 있었다. 어디까지 알고 있어? 혜린은 그 질문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너무 늦은 비극을 확인하는 숨결이었다. 당신이 먼저 물어야 할 말은 그게 아니야. 겸재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자기 목을 지나오지 못했다. 해리나, 난. 그가 다가오려 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멈췄다.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 당신이 왜 그랬는지 듣고 싶은 밤은 어제로 끝났어. 겸재의 눈이 흔들렸다. 유리와의 일은 실수였어. 그 순간 혜린의 얼굴에서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실수는 한 번 길을 잘못 드는 거야. 당신은 그 길 위에 방을 만들고 침대를 놓고 거짓말로 문패까지 달았어. 복도 천장 조명이 두 사람 사이를 차갑게 갈랐다. 겸재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혜린은 그를 지나쳐 걸었다. 겸재는 뒤에서 말했다. 백무찬이 날 이용했어. 나도 빠져나가고 싶었어. 그녀는 마침내 돌아섰다. 눈빛은 서늘했지만 그 안에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 정말 빠져나오고 싶었다면 가장 먼저 나에게 왔어야 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속였고 죽은 사람들의 장부 위에 침묵했어. 그 침묵도 선택이야. 겸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죄가 단순히 다른 여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 앞에서 등을 돌렸다. 멀리서 보안 직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해리는 겸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이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보존 절차 시작하세요. 오늘 행사장의 원본 영상도 확보합니다. 이안의 대답은 짧고 정확했다. 겸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아내는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리고 늦은 밤 자신의 어깨를 조용히 주물러 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해리는 칼집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잃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따라잡고 있었다. 그날 밤 해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새벽의 잠비를 바라보았다.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금속이 나무 표면에 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내부에서는 문 하나가 영원히 닫히는 소리처럼 울렸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슬픔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했던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기에 배신은 더욱 아팠다. 그러나 아프다는 이유로 진실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반면 겸재는 텅 빈 집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식탁 위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결혼식 사진 앞에 멈춰섰다. 사진 속 해리는 환하게 웃고 있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깊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항구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알았다. 그런데 자신은 그 항구에 불을 질렀고 타오르는 빛을 잠깐의 욕망과 혼동했다. 휴대폰에는 백무찬의 호출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다. 겸재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었다. 새벽 3시, 해리는 미래항 사업의 원본 자료 첫 묶음을 열었다. 화면 위로 낯선 회사 이름과 반복되는 계좌번호가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사랑의 장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죄의 뼈를 하나씩 드러내는 일뿐이었다. 창밖 어둠이 조금씩 옅어졌다. 해리는 펜을 들고 첫 번째 보고서 제목을 적었다. 미래항 개발 사업 긴급 감사 기록.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비극은 그녀를 부수지 못했다. 다만 그녀 안에서 더 차갑고 선명한 정의를 깨웠을 뿐이었다. 새벽빛이 회색으로 번질 무렵 윤혜린의 사무실에는 밤새 꺼지지 않은 모니터 4대가 낮은 열을 내뿜고 있었다. 박이아는 창가 책상에 앉아 보안 로그를 시간대별로 분류했고 해리는 미래항 개발 사업의 원본 계약서를 한 장씩 대조했다. 오래된 난방기는 웅웅거리며 차가운 공기를 밀어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차가웠다. 해리는 결혼 반지가 사라진 손가락을 무의식적으로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 빈자리는 아팠지만 동시에 손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원본 파일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세계의 하청법인이었다. 도하인프라, 세린물류, 온제 시스템이라는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등기 기록을 따라가면 모두 같은 주소지에 낡은 사무실로 이어졌다. 대표자는 달랐고 연락처도 달랐으나 세법인의 자본금 납입일과 회계 대리인은 같았다. 이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껍데기 회사입니다. 실제 직원도 없고 납품 내역도 없습니다. 해리는 화면 속 도겸제의 전자 서명을 바라보았다. 서명은 선명했다. 그러나 선명하다고 해서 진실이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전자 서명 접속 위치를 봐요. 해린이 말했다. 이안은 즉시 다른 창을 열었다. 승인 시간은 밤 10시 32분. 접속 위치는 겸제의 개인 집무실로 찍혀 있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겸제는 외부 만찬장에 있었다. 해리는 그날 그가 보낸 사진을 기억했다. 붉은 조명 아래 여러 임원과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 그 사진을 보며 늦게까지 기다리던 자신의 어리석은 다정함까지 기억했다. 이안이 말했다. 대리 결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님 계정 보안키를 누군가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겸제가 완전히 무고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계정이 도용되었다 해도 그가 침묵했다면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백무찬은 겸제의 욕망과 약점을 이용해 더 큰 범죄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해리는 모든 가능성을 감정 없이 나열했다. 남편을 벌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정확히 밝히려는 의지는 서로 충돌했다. 그녀는 그 충돌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증거를 흐리게 만들고 슬픔은 판단을 무디게 만든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는 아직도 냉정함이었다. 오전 7시 해리는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간호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병원비 납부 확인을 물었다. 해리는 날짜가 아직 남아있다고 답했지만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래전 아버지의 빚을 떠안겼던 대부업체 이름이었다. 낡은 채무 기록이 갑자기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해리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백무찬의 방식이었다.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가장 부드러운 협박으로 바꾸는 방식. 그는 그녀가 가족 때문에 물러날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해리는 전화를 내려놓고 이안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어머니 병원 출입 기록을 확인해요.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안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떠올랐다. 해리는 그것을 보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화내지 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흥분하는 겁니다. 이안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청 노동자 가족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까이서 보아온 사람이었다. 권력은 늘 돈으로 협박하고 침묵을 계약서로 포장했다. 해리는 그 흐름을 이번에는 끊어야 했다. 그날 오전 나로온 내부망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표의 아내가 개인적 원한 때문에 미래양 발표회를 망쳤다는 글이었다. 익명 게시판에는 해린이 이혼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회사를 흔든다는 말, 그녀가 외부 경쟁사와 접촉했다는 말, 심지어 젊은 분석관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모욕까지 올라왔다. 문장은 조악했지만 확산 속도는 지나치게 빨랐다. 홍보 전략실이 움직인 흔적이었다. 장유리는 여전히 자신이 언론을 다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해리는 게시글을 캡처하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같은 시각 도겸제는 대표 집무실에서 백무찬의 비서실장이 놓고 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류 맨 위에는 미래양 특수목적법인의 추가 보증 동의서가 있었다. 겸제의 서명이 들어가면 나루오는 위험한 부채를 떠안고 돈은 이미 만들어진 껍데기 회사들을 통해 빠져나갈 것이다. 백무찬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어젯밤 장유리와의 관계를 찍은 사진 몇 장이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 사진 속 겸제는 자신이 보아도 낯선 사람이었다. 욕망에 취한 얼굴, 경계를 잃은 눈빛, 무너진 품격. 그는 그것이 자기 얼굴이라는 사실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장유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흰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어젯밤의 흔들림을 완전히 지운 얼굴이었다. 대표님, 회장님이 기다리세요.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겸제는 사진 봉투를 책상 위로 밀어냈다. 처음부터 내 목적이 이거였나. 유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목적이 없었다면 대표님은 나를 더 사랑했을까요? 겸제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칼처럼 사용했다.
혜린 씨는 대표님을 존경했겠죠. 하지만 저는 대표님이 원하는 말을 해줬어요. 결국 선택한 건 대표님이에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틀리지 않았다. 겸재는 유리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유리가 열어둔 도피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혜린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혜린이 너무 정확히 자신을 볼까 두려워했다. 장유리는 그 두려움을 감추어 주었다. 백무찬은 그 틈을 알아본 것이다. 겸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 발표회장에서 혜린이 자신을 보던 눈이 떠올랐다. 그 눈은 그를 미워하기보다 이미 떠나보낸 사람의 눈이었다. 겸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회복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혜린은 오후에 최나겸을 다시 만났다. 병실에는 회사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합의서 봉투가 놓여 있었고 나겸의 손은 이불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명하면 아버지 일을 더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안 하면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고요. 혜린은 봉투를 여러 문장을 읽었다. 위로금, 상호 비방 금지, 추가 청구 포기라는 단어들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다시 넣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입을 막는 가격표예요. 나겸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저는 싸울 힘이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혜린은 그 말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정의는 살아남은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증언할지 말지는 당신이 정해요. 다만 그들이 당신의 두려움을 이용해 아버지의 죽음을 더럽히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나겸은 혜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공포가 많았지만 처음보다 조금 더 깊은 숨이 있었다. 병원을 나서던 혜린은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붙는 것을 알아차렸다. 운전석의 남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차량 번호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혜린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위치 공유를 켜고 이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행, 병원 남문. 그녀는 곧장 큰 길로 나가지 않고 병원 뒤편 오래된 약국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은 좁았고 비가 그친 뒤 고인물이 어두운 거울처럼 바닥에 깔려 있었다. 승합차는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에서 멈췄다. 혜린은 골목 끝에서 멈춰 유리창에 비친 뒤쪽을 보았다. 차에서 내린 남자 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을 쓰기보다 겁을 주러 온 사람들처럼 보였다. 혜린은 작은 녹음기를 코트 안쪽 주머니에 켰다. 남자 하나가 낮게 말했다. 윤 감사인, 괜한 일에 발들이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가족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혜린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누가 보냈습니까? 남자는 웃었다. 세상에는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그럼 이렇게 기록해두죠. 이름 없는 협박이라고.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박이안이 헬멧을 벗으며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병원 경비원 2명과 순찰차 한 대가 들어서고 있었다. 혜린은 이미 병원 보안실에도 신고해둔 상태였다. 두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안은 혜린 옆에 서며 낮게 말했다.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혜린은 팔목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대신 좋은 증거를 얻었네요. 남자들은 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그 사건은 곧바로 언론에 흘러가지 않았다. 혜린은 소란을 만들기보다 기록을 쌓는 쪽을 선택했다. 협박 녹음, 병원 보안 영상, 차량 번호 일부, 나겸에게 남겨진 합의서까지 모두 별도 보관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온 혜린은 변호사 공태호에게 자료를 보냈다. 태호는 과거 검찰에서 기업 범죄를 맡았던 사람이었고 권력 앞에서 너무 자주 무릎 꿇는 조직에 환멸을 느껴 나온 변호사였다. 그는 파일을 받은 지 10분 만에 전화했다. 상대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겁주는 단계가 아니라 입막음의 시작입니다. 혜린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공식 고발은 아직 이릅니다.
원본 자금 흐름과 안전 점검 조작을 연결해야 해요.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 남편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해리는 대답하기 전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마음의 준비라는 말은 늘 부족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장부 속 피고발인으로 바라보는 일에 준비란 있을 수 없었다. 그 이름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더 정확해야 합니다. 태호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게 당신다운 대답이군요. 나루온 본사에서는 백무찬이 임원들을 모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있었다. 회의실의 긴 탁자 위에는 생수병 하나조차 정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백무찬은 평온한 얼굴로 보고서를 넘겼다. 윤혜린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백무찬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빠른 사람은 방향을 틀어주면 됩니다. 스스로 절벽으로 달려가게 만들면 되지요. 장유리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휴대폰 가장자리를 꽉 누르고 있었다. 혜린이 공개 행사장에서 자신을 무너뜨린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론은 어떻게 됐나? 백무찬이 물었다. 유리는 침을 삼켰다. 익명 제보 형식으로 몇몇 기자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윤혜린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방향으로 기사화될 수 있습니다. 백무찬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다.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되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유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도 이제 알았다. 백무찬에게 자신은 도겸제를 묶어두기 위한 끈일 뿐이었다. 끈이 낡으면 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겸제는 회의실 끝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백무찬은 일부러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도 대표 부부싸움은 집에서 끝내야 합니다. 회사는 당신 감상까지 책임질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몇몇 임원이 억지 웃음을 흘렸다. 겸제는 주먹을 쥐었다. 예전 같으면 그는 그런 모욕을 능숙하게 흘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이 혜린을 겨냥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외도가 그녀를 공격할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 수치심은 뒤늦은 정의감이 아니라 자기 혐오에 더 가까웠다. 윤 감사인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겸제가 마침내 말했다. 회의실 공기가 굳었다. 백무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래서요. 겸제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근거 없이 몰아가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자료 검토 절차를 공식적으로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백무찬은 아주 천천히 웃었다. 이제 와서 아내 편을 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서명이 두려운 겁니까? 겸제는 대답하지 못했다. 둘 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 다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백무찬은 겸제만 남겼다. 넓은 회의실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누구에게 팔아넘기느냐지요. 백무찬은 봉투 하나를 겸제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혜린이 병원에서 나겸을 만나는 사진, 박이안과 골목에 서 있는 사진, 그리고 조작된 시간표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원하면 윤혜린은 내일 아침 내부 자료 절도와 불륜 의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피해자가 되지요. 겸제는 봉투를 밀어냈다. 손끝이 떨렸다. 그만하십시오. 백무찬의 미소가 사라졌다. 아직도 당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날 밤 첫 번째 기사가 나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대표 아내의 위험한 감사, 이혼 앞둔 부부의 회사 전쟁. 기사에는 사실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실보다 빠른 것은 의심이었다. 혜린의 이름은 곧 검색어 상단에 올랐고 익명 댓글들은 그녀를 탐욕스럽고 차가운 여자로 만들었다. 사무실 밖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이안은 블라인드를 내리려 했지만 혜린이 멈췄다. 닫지 마요. 우리가 숨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반박문을 쓰지 않았다. 대신 증거 목록을 더 정교하게 정리했다. 공태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코트에는 빗방울이 남아 있었다.
그는 기사들을 훑고 헛웃음을 지었다. 수준 낮지만 효과는 있겠군요. 대중은 복잡한 자금 흐름보다 배신당한 부부 이야기를 더 빨리 이해합니다. 해리는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겠죠. 태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간단합니다. 더 강한 이야기를 내놓는 겁니다. 죽은 노동자, 사라진 안전예산, 조작된 결제 기록. 사람들은 결국 피가 묻은 숫자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낙염씨를 방패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늘 가장 어려운 길을 고릅니다. 해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쉬운 길은 대개 누군가 약한 사람을 밟고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안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의 아버지도 그런 길 아래 묻힌 사람이었다. 해리는 두 사람 앞에 자료를 펼쳤다. 도하 인프라로 빠진 돈은 안전장비 예산입니다. 세립물류를 거친 돈은 행사 홍보비로 세탁됐고 온제 시스템은 서버 관리 명목으로 결제됐어요. 새 흐름의 끝은 하나입니다. 백무찬 회장의 개인재단과 연결된 투자조합.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정적이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태호가 말했다. 돈이 흘렀다는 것과 지시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백무찬의 직접 지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안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장유리 상무가 홍보실 외장 저장소에 따로 보관한 일정표가 있습니다. 백무찬 회장과도 대표, 새 법인 실소유주가 만난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해리는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유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료를 모아두었을 것이다. 권력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을 남긴다. 문제는 그 보험을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였다. 며칠 동안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졌다. 해리는 사무실과 병원, 법원 기록실을 오가며 잠을 줄였다. 겸재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도록 통지했다. 그 차가운 절차가 겸재에게는 어떤 비난보다 아팠다. 그는 자신이 혜린의 삶에서 남편이 아니라 사건 관계자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견뎌야 했다. 밤마다 그는 빈집에서 그녀가 쓰던 컵을 바라보았다. 컵은 그대로인데 그 컵을 들어올리던 손의 온도는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다. 유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백무찬은 그녀에게 더 많은 거짓 제보를 요구했고 겸재는 그녀를 피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권력자의 곁자리였으나 이제 그 곁자리는 안전한 의자가 아니라 낭떠러지 끝에 놓인 얇은 판자 같았다. 어느 밤 그녀는 홍보실 개인 금고를 열어 오래된 저장장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백무찬과 비서실의 음성 지시, 겸재를 유혹하라는 노골적인 메시지, 미래양 발표 전 여론 조작 계획이 들어있었다. 유리는 그것을 쥔 채 오래 망설였다. 해린에게 넘기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빨리 죽은 사람처럼 매장될까? 해린은 그날 밤 익명의 우편을 받았다. 작은 봉투 안에는 저장장치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모두를 믿지 마세요. 특히 아직 후회하는 척하는 사람을. 필체는 장유리의 것이었다. 이안은 즉시 보안 격리 컴퓨터를 준비했다. 파일 안에는 일부가 삭제된 음성 기록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백무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도 대표를 묶어두려면 여자를 써라. 윤혜리는 숫자밖에 모르는 여자라. 감정전으로 몰면 무너진다. 해리는 그 문장을 듣고도 미소 짓지 않았다. 모욕은 상처가 아니라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파일이 열리는 순간 화면이 검게 변했다. 악성 프로그램이 저장 장치 안에 심어져 있었다. 이안은 즉시 연결을 끊었지만 일부 분석 자료가 손상되었다. 사무실 조명이 잠시 깜빡였다. 누군가 건물 전력망에도 접근하고 있었다.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단기를 확인하러 나가려는 이안을 붙잡았다. 혼자 가지 마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태호가 책상 위 스탠드를 끄고 낮게 말했다. 오늘 밤 상대가 자료만 지우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리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싸움은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윤혜리는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를 한 번에 쓸어 담지 않았다. 급히 움직이는 사람은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먼저 손상된 분석 컴퓨터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했고 박이안에게 원본 저장소가 들어있는 금속 케이스를 건넸다. 공태호는 문 옆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낮췄다. 낡은 사무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창밖 도시는 폭풍 전야처럼 소리 없이 잠겨 있었다. 해리는 책상 아래 비상 호출기를 눌렀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다. 잠금 장치는 이미 걸려 있었지만 바깥에 누군가는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것을 풀고 있었다. 이안의 손이 케이스를 움켜쥐었다. 해리는 고개를 저어 그를 제자리에 머물게 했다. 잠시 뒷문이 벌어지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사무실 안에 사람이 셋이나 서 있다는 것을 보고 순간 멈췄다. 그 짧은 멈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빈 사무실에서 자료만 가져가거나 불을 지르려 온 것이었다. 태호가 낮게 말했다. 늦은 밤 방문치고는 예의가 없군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동시에 복도 끝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해리는 책상 위 스탠드를 집어 벽 쪽으로 던졌다. 깨진 전구가 바닥에서 튀며 어둠과 불꽃을 동시에 만들었다. 남자들이 시야를 잃는 순간 이안은 케이스를 품에 안고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태호는 해린의 앞을 막아서며 들어오는 남자의 팔을 붙잡아 벽에 밀었다. 격렬한 몸싸움은 짧았다. 상대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 같았지만 이곳의 좁은 구조를 알지 못했다. 해리는 의자를 밀어 그의 다리를 걸었고 남자는 낮은 신음을 내며 무너졌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까? 해린이 물었다. 태호는 숨을 고르며 남자의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한 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밖에 더 있다면 올해는 어렵습니다. 해리는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실패를 확인하자 즉시 철수하고 있었다. 목적은 자료 탈취만이 아니었다. 해린이 얼마나 방어망을 세웠는지 확인하려는 탐색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휴대폰을 발끝으로 밀어 태호에게 넘겼다. 잠금은 풀지 말고 위치 정보만 보존하세요. 이 사람도 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안은 건물 뒤편 계단으로 내려가며 숨을 몰아쉬었다. 케이스는 무겁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작업복 냄새를 떠올렸다. 쇳가루와 기름, 그리고 퇴근길에 사오던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 회사가 아버지의 죽음을 한 줄짜리 과실로 처리했을 때 그는 세상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지우는지 배웠다. 해리는 그 지워진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을 단순한 직업으로 여길 수 없었다. 계단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안은 검은 승합차가 골목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운전석의 창문이 내려가고 낯선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박이안 씨, 케이스만 두고 가면 다치지 않습니다. 이안은 한 걸음 물러섰다. 뒤쪽 계단문도 누군가가 막아섰다. 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두려움이 먼저 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다. 해린이 늘 말하던 문장이 떠올랐다. 막힌 길은 상대가 보여주는 길이고 열린 길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안은 케이스를 품에 더 단단히 안았다. 그 순간 옆 골목에서 자동차 전조등이 번쩍였다. 공태호가 미리 불러둔 택시가 급히 경적을 울리며 다가왔고 운전기사는 창문을 내린 채 외쳤다. 타요, 빨리! 이안은 망설이지 않고 빗물 고인 바닥을 박차고 달렸다. 뒤쪽 남자가 손을 뻗었지만 이안은 케이스 모서리로 그의 손목을 쳐내고 차 안으로 몸을 던졌다. 승합차가 바로 뒤를 따라붙었다. 좁은 골목에서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이안은 해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케이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붙었습니다. 해린은 경찰 진술을 태호에게 맡기고 곧장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내려오며 이안의 위치를 확인했다. 점은
강변도로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백무찬 쪽 사람들이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해리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손이 차가웠지만 핸들은 안정적으로 잡혔다. 도로 위의 비는 이미 그쳤고 젖은 차선이 가로등을 반사해 칼날처럼 빛났다. 그녀는 이안에게 말했다. 한강 지하차도 전에 오른쪽으로 빠져요. 막다른 공영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곳은 카메라가 적습니다. 이안은 숨을 삼키며 운전기사에게 방향을 전했다. 택시는 급히 차선을 바꿨고 뒤따르던 승합차도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경적이 이어지고 차체가 흔들렸다. 이안은 뒷줄이 넘어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에는 분노보다 조급함이 있었다. 그들은 증거를 반드시 회수해야 했다. 그 조급함이 혜린에게는 기회였다. 그녀는 반대편 도로에서 속도를 높이며 공영 주차장이 아닌 오래된 물류센터 방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폐쇄된 출입구가 많았지만 한쪽 보조문은 야간 배송 차량 때문에 열려 있었다. 혜린은 오래전 미래항 하청 계약서를 추적하다 그 구조를 기억해 두었다. 물류센터 앞에서 택시가 급히 멈췄다. 이안은 케이스를 들고 뛰어나왔고 혜린의 차가 거의 동시에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그녀는 조수석 문을 열며 외쳤다. 타요. 이안이 몸을 던지자마자 승합차가 뒤에서 들어왔다. 혜린은 후진하지 않고 창고 안쪽 좁은 통로로 차를 밀어넣었다. 낡은 철문과 적재함 사이로 차체가 아슬아슬하게 스쳤다. 이안은 안전띠를 겨우 매며 말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혜린은 앞을 보며 대답했다. 위험한 길로 보이게 만든 안전한 길이에요. 저 차는 여기서 회전하지 못합니다. 예상대로 승합차는 통로 중간에서 속도를 잃었다. 혜린은 창고 끝에 낮은 출입문을 지나 반대편 도로로 빠져나왔다. 뒤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와 남자들의 욕설이 들렸다. 이안은 처음으로 얕은 웃음을 흘렸다. 혜린은 웃지 않았다. 이제 웃을 시간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위치를 안다는 건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안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우리 쪽에도 감시자가 있을까요? 혜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시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믿고 싶은 사람이 너무 늦게 진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혜린의 휴대폰에 도겸재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보았다.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쉬웠다. 그러나 쉬운 선택은 때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한다. 그녀는 스피커를 켰다. 겸재의 목소리는 거칠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린아, 오늘 밤 누가 움직였어? 회장실 보좌진 중 일부가 사라졌고 장유리도 연락이 안 돼. 혜린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왜 그걸 나에게 말하지? 겸재는 숨을 들이켰다. 나도 더는 모른 척 할 수 없어. 그리고 네가 위험해. 혜린은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진심이라 해도 너무 늦었다. 당신은 내가 위험해진 뒤에야 걱정하는군요. 겸재는 고통스럽게 말했다. 알아. 내가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회장이 네 어머니 병원 기록까지 보고 있었어. 내일 안에 당신을 내부자료 절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야. 혜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이안은 옆에서 숨을 멈췄다. 겸재가 덧붙였다. 그리고 류노을이라는 이름을 들었어. 그 사람이 핵심 파일을 가지고 있다더라. 회장 쪽도 찾고 있어. 류노을. 혜린은 이미 그 이름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온제 시스템의 서버 유지 보고서에 서명한 데이터 엔지니어였다. 사고 이후 회사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공식 기록에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출국 기록은 없었다. 혜린은 차를 강변도로 옆에 세우고 이안과 눈을 맞췄다. 류노우를 찾아야 합니다. 겸재가 수화기 너머에서 말했다. 내가 도울게. 혜린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 도움은 증거로만 받겠어.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나로 온 감사실 명의로 혜린에 대한 내부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제목은 내부 자료 무단 반출, 영업기밀 침해, 기업 평판 훼손이었다. 동시에 일부 언론은 그녀와 박예안의 관계를 음해하는 사진을 내보냈다. 병원 골목에서 찍힌 사진은
교묘히 잘려 있었고 협박범은 보이지 않았다. 혜린의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에도 기자가 찾아왔다. 백무찬은 정확히 약한 곳을 찔렀다. 그러나 혜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공태호와 함께 긴급 기자질의 요청서를 작성했고 반박보다 먼저 증거 보존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공태호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내부 고발장이 들어온 이상 당신은 회사 시스템 접근이 제한될 겁니다. 앞으로는 외부 자료와 증인에 의존해야 합니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류노을이 필요합니다. 이하는 밤새 복구한 자료를 펼쳤다. 류노을은 온제 시스템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나루온 중앙서버의 임시 관리자였습니다. 미래항 관련 삭제 명령이 실행된 날마다 그의 개인 인증키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접속 패턴을 보면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긴 것 같습니다. 태호는 낮게 말했다. 살아있다면 숨었을 겁니다. 죽었다면 누군가가 너무 조용히 치웠겠지요. 혜린은 류노을의 마지막 카드 사용 기록을 추적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새벽 편의점, 그리고 오래된 공중 목욕탕. 그는 추적을 피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도망자는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다. 다만 너무 겁먹어 흔적이 의미 없는 곳으로 흩어질 뿐이다. 혜린은 지도 위에 점을 찍고 그 점들이 한 오래된 재개발 지역으로 모이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미래항 하청 노동자들이 머물던 임시 숙소가 있던 동네였다. 그는 돈 때문에 숨은 게 아닙니다. 혜린이 말했다. 아마 죄책감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다. 골목은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사이로 어둡고 길게 이어져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비에 젖어 찢겨 있었고 가로등은 몇 개나 꺼져 있었다. 이하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미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작은 여관 뒤편에 있는 지하 세탁실로 내려갔다. 류노을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무선 신호가 그곳에서 잡혔다. 세탁기는 멈춰 있었고 습한 공기 속에는 곰팡이와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혜린은 즉시 멈췄다. 낡은 건조기 뒤에 마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수염은 자라 있었고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다. 손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것은 죄책감으로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류노을 씨, 혜린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윤혜린입니다.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노을은 웃음과 울음 사이에 소리를 냈다.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안전할 거라고. 서명만 해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혜린은 한 걸음도 더 다가가지 않았다. 최문식 씨 사고 날 서버에서 삭제된 점검 보고서를 당신이 봤습니까? 노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었다 봤어요. 장비 결함 보고서가 있었어요. 작업 중지 광고도 있었고요. 그런데 백 회장 쪽에서 파일을 비공개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제 어머니 계좌와 동생 학교를 들먹였어요. 결국 인증키를 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그 다음날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그 뒤로 잠을 못 잤습니다. 이안의 눈에 분노가 떠올랐지만 혜린은 손짓으로 그를 멈췄다. 류노을 역시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그러나 피해자였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혜린은 낮게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을은 저장 장치를 바라보았다. 여기에 원본 삭제 전 기록이 있습니다. 백무찬 회장 지시, 음성, 비서실 메신저, 장유리 상무가 받은 지시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넘기면 저는 끝입니다. 혜린은 고개를 저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의 시작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가 즉시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왔습니다. 발소리 여러 개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다. 노을은 공포에 질려 저장 장치를 품에 숨겼다. 혜린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지하 세탁실의 출구는 하나뿐이었지만 뒤쪽 벽에는 오래된 환기 통로가 있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크기였다. 그녀는 노을에게 말했다. 기어 들어가세요. 이한 씨가 뒤따를 겁니다. 이한은 망설였다. 대표님은요? 해리는 차분히 말했다. 저와 태호 변호사는 시간을 벌겠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선두의 남자는 해린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윤 감사인, 이번에는 경찰이 조금 멀리 있나 봅니다. 해린은 낡은 세탁기 옆에 서서 말했다. 당신들은 늘 착각을 반복하네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남자가 손짓하자 둘이 앞으로 나왔다. 태호가 하나를 막아섰고 해린은 바닥에 놓인 세제통을 발로 차 미끄러운 액체를 쏟았다. 달려들던 남자의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해린은 그의 손목을 잡아 세탁기 모서리에 밀어붙였다. 폭력은 최소한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 사이 이안과 노을은 환기 통로로 들어갔다. 좁은 철판 안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남자 하나가 뒤쫓으려 했지만 태호가 그의 재킷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했다. 해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세 명을 오래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작은 경보장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귀를 찢는 경보음이 지하실을 채우자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해리는 태호와 함께 계단 쪽이 아닌 세탁실 안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곳에는 막힌 줄 알았던 낡은 배수문이 있었다. 밖으로 나온 곳은 여관 뒤편 주차장이었다. 이안과 노을도 가까스로 빠져나와 있었다. 그러나 주차장 입구에는 또 다른 차가 막고 있었다. 해리는 노을의 손에서 저장 장치를 받아 자신의 코트 안쪽에 넣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뒤에 서세요. 노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믿습니까? 해리는 짧게 대답했다. 믿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노을에게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책임으로 붙잡힌 것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도망칠 수 없었다. 주차장 반대편에서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도겸재의 차였다. 그는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혜린의 얼굴이 굳었다. 겸재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외쳤다. 뒤쪽 도로가 비어있어. 지금 나가야 해. 이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태호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검은 옷의 남자들이 여관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해리는 판단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동선이다. 그녀는 노을을 먼저 겸재의 차 쪽으로 밀었다. 배신하면 이번엔 당신 이름까지 함께 묻을 거야. 겸재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차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강북 외곽도로로 접어들었다. 겸재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해리는 뒷좌석에서 노을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긴 침묵 속에서 겸재는 백미러로 해린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단단했다. 예전에 그는 그 단단함을 차가움이라 오해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먼저 불태우지 않는 힘이었다. 그는 그 힘을 사랑했으면서도 두려워했고 두려움 때문에 가장 약한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했다. 안전한 외부법률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 가까웠다. 류노을은 공태호의 보호 아래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하는 저장장치 복사본을 세 군데로 나누어 보존했다. 해리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다. 겸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해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도운 건 기록하겠어.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겸재는 목이 메었다. 나는 정말 미안해. 해리는 오래 침묵한 뒤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네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열쇠가 아니야. 네가 망가뜨린 것을 평생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일 뿐이야. 겸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해리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의 깊은 곳에는 이미 장례를 끝낸 사람의 고요함이 있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을 거야. 그 시간으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되찾고 살아남은 사람을 지킬 거야. 겸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비로소 해린의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증오가 아니라 목적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증오는 언젠가 식지만 목적은 사람을 끝까지 걷게 하니까. 새벽 첫빛이 건물 사이로 올라올 때 해리는 류노울의 진술서 첫 장을 읽었다. 백무찬의 이름이 마침내 문장 속에 박혀 있었다. 장유리의 지시기록, 겸재의 승인 개정, 도용, 안전예산 전용, 최문식 사고 전 보고서 삭제,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이 완성될수록 적은 더 거칠어질 것이다. 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진실을 들고 권력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사람이었다. 나루온 본사 꼭대기층의 이사회 회의실은 새벽부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긴 유리 탁자 위에는 임원들의 이름표와 봉인된 자료철이 놓였고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미래항 개발 사업 긴급 감사 안건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윤혜리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손에는 류노울의 진술서, 최문식 사고 전 안전보고서, 그리고 백무찬의 지시 음성이 담긴 보존 저장 장치가 있었다. 사랑이 무너진 밤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녀는 여러 번 흔들렸지만 문 앞에선 지금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박이아는 그녀의 오른쪽에 서 있었고 공태호는 왼쪽에서 법원 보전명령 원본을 들고 있었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안의 눈 밑에는 피로가 깊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낮게 말했다. 오늘은 저들이 공개적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자료가 아니라 당신의 동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장면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문이 열리자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꽂혔다. 백무찬은 중앙 좌석에 앉아 있었고 도겸재는 그의 오른쪽 끝에 서류를 펼친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장유리는 뒤쪽 보조석에 있었다. 며칠 사이 그녀의 화려한 자신감은 많이 달아 있었다. 입술은 붉었지만 손끝은 불안하게 떨렸다. 몇몇 임원은 해린을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회사 질서를 어지럽힌 전 대표 부인이자 자신의 사적 원한을 기업 문제로 포장하는 위험한 여자였다. 해리는 그 모든 시선을 지나 빈 좌석 앞에 섰다. 백무찬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 감사인,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이 요청한 긴급 감사 보고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감정 싸움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래서 더 위협적이었다. 해리는 앉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룰 것은 죽은 노동자, 사라진 안전예산, 조작된 결제 기록, 그리고 그 모든 지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낮게 흔들렸다. 백무찬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이 식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다만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해리는 태호에게서 첫 번째 자료철을 받아 화면에 연결했다. 대형 화면에는 최문식의 사고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떠올랐다. 장비 결함, 작업 중지 권고, 보강 필요라는 문구가 붉은 표시와 함께 선명했다. 이어서 사고 다음 날 수정된 보고서가 나왔다. 결함 없음, 작업자 부주의, 관리 책임 종결. 두 문서는 같은 번호를 달고 있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첫 번째 문서는 삭제 전 원본입니다. 류노울 씨가 나루온 중앙 서버 백업에서 보존한 자료이고 법원 검증 절차에 따라 해시값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린의 목소리는 균일했다. 한 임원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사람이 도망 다니던 엔지니어 아닙니까? 그런 사람 진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해리는 바로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래서 문서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서버 접근 기록, 보안키 사용 기록, 그리고 삭제 명령을 승인한 회장실 비서실 메신저 기록을 함께 제시합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백무찬은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서버 기록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내부 자료에 접근했던 사람이면 더 그렇지요. 해리는 예상했다는 듯 다음 자료를 넘겼다. 그래서 외부 보안업체의 백업 로그와 통신사 접속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삭제 명령은 나루온 내부망이 아니라 회장실 전용 단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단말 담당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젯밤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출국 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백무찬의 입가가 굳었다. 몇몇 임원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권력의 냄새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도겸재는 화면 속 자신의 전자 서명이 뜨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해리는 그를 보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 결제는 도 대표의 계정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인 시각도 대표는 외부 만찬장에 있었고 동일 시간 회장실 보안키가 그의 계정에 임시 인증 권한을 부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겸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기록은 그를 완전히 구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직접 조작했다는 백무찬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렸다. 겸재는 혜린이 자신을 감싸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냉정함이 더 아팠다. 장유리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가 보낸 저장 장치가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파일에는 자신을 향한 칼도 들어있었다. 백무찬은 그녀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 시선은 조용한 명령이었다. 네가 나서라. 유리는 목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이후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윤 감사인께서 제시한 자료 중 일부는 홍보 전략실에서 외부 대응용으로 검토한 문서일 뿐입니다. 회사 방침을 왜곡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해리는 처음으로 유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조롱도 분노도 없었다. 유리는 그 무표정이 두려웠다. 해리는 말했다. 장 상무님, 홍보 전략실이 안전점검 보고서 삭제와 하청법인 자금 이동을 외부 대응용으로 검토합니까? 유리는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해리는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백무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도 대표는 흔들리게 만들면 된다. 장유리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어. 윤혜리는 감정전으로 몰아가라.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유리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백무찬은 즉시 손을 들었다. 불법 녹음입니다. 맥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태호가 처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해당 파일은 제보자의 자발적 제출 자료이며 원본성과 제출 경위는 법원 보전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이 자료를 듣지 않을 자유는 있어도 들은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 자유는 없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단했다. 백무찬은 그를 잠시 보다가 다시 혜린에게 시선을 돌렸다. 결국 이 모든 연극의 목적은 도 대표와 나를 동시에 끌어내리는 것이군요. 버림받은 아내의 복수치고는 치밀합니다. 겸재가 몸을 굳혔다. 그 말은 자신을 방패로 삼아 혜린을 찌르는 칼이었다. 회의실의 일부 임원은 다시 혜린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았다. 백무찬은 아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중이 복잡한 증거보다 간단한 감정 서사를 더 빨리 삼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혜린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회장님, 저는 오늘 제 상처를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최문식 씨가 왜 죽었는지 증명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제 결혼이 아니라 회장님 지시, 회장님 재단, 회장님 계좌와 연결된 투자조합이 나옵니다. 그녀가 마지막 화면을 띄우자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다. 자금 흐름 도표는 세아청 법인에서 시작해 여러 투자조합을 거쳐 백무찬의 개인 재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금액, 날짜, 담당자, 승인 경로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 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사실이면 미래양 사업 전체가 수사 대상입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회 의결로 사업 중단과 외부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이미 공익신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백무찬의 눈빛이 처음으로 노골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회의실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비서실 직원 하나가 급히 들어와 백무찬에게 귓속말을 했다.
해리는 그의 표정이 아주 짧게 바뀌는 것을 보았다. 공포는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그는 아직 마지막 탈출구를 남겨두고 있었다. 백무찬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사회는 잠시 휴회합니다. 윤 감사인의 자료는 법무팀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해리는 그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지하 3층 서버실 삭제 명령은 이미 차단됐습니다. 옥상 헬기장도 공항공사와 수사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 백무찬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멈췄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백무찬은 갑자기 손을 들어 벽면 보안 패널에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만 붉게 켜졌다. 동시에 건물 내부 방송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임원들이 놀라 일어섰고 경호원들이 혼란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백무찬은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해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이안에게 말했다. 서버실로 가요. 그는 헬기보다 먼저 남은 기록을 지우려 할 겁니다. 이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나갔다. 태호는 수사관들에게 위치를 전하며 해린을 뒤따랐다. 겸재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백무찬을 쫓아야 할지, 해린에게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무너진 이름을 붙잡아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그는 늘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골랐다. 그러나 오늘은 그 습관이 그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해린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도 늦으면 정말 끝이었다. 사실 이미 끝났지만 최소한 마지막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는 않아야 했다. 그는 회장실 보안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해린이 향한 서버실의 다른 진입문으로 달려갔다. 지하 3층 서버실 앞은 이미 경호원 2명이 막고 있었다. 박이아는 출입카드를 찍었지만 권한이 거부되었다. 붉은 불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다. 해리는 뒤따라 도착해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폈다. 안쪽에서는 서버 장비가 강제로 종료되는 소리가 들렸다. 남은 원본 기록이 삭제되고 있었다. 경호원 하나가 말했다.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해리는 법원 명령서를 들어보였다. 증거 보전 명령 집행 중입니다.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공범으로 기록됩니다. 경호원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반대편 복도에서 겸재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대표 권한 출입카드와 회장실 임시 승인 코드가 들어있는 단말기가 있었다. 백무찬이 그를 묶어두기 위해 남긴 통제장치가 이제 오히려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겸재는 해린을 보지 못한 척 카드와 코드를 입력했다. 문이 열렸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이안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해린은 겸재 옆을 지나가며 아주 짧게 말했다. 이건 당신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야. 겸재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그래도 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서버실안은 뜨거운 공기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화면 여러 개의 삭제 진행률이 떠 있었고 회장실 비서실 계정이 계속 명령을 보내고 있었다. 이안은 중앙 콘솔 앞에 앉아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 백업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해리는 류노을이 남긴 임시 인증키를 꺼냈다. 노을은 새벽에 진술서를 쓰며 마지막 코드를 함께 넘겼다. 그것은 자신이 지운 것을 되살리기 위한 유일한 속죄였다. 이안은 코드를 입력했고 화면에 잠시 오류가 떴다가 백업 경로가 열렸다. 삭제 진행률이 멈췄다. 그러나 곧 다른 명령이 들어왔다. 서버실 냉각장치가 꺼지기 시작했고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해리는 즉시 주변을 보았다. 물리적으로 장비를 망가뜨리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이안은 이를 악물고 백업 전송을 강행했다. 5분만 버티면 됩니다. 태우는 문 밖에서 수사관 도착 시간을 확인했다. 겸재는 벽면 제어함을 열어 냉각 시스템을 수동 복구하려 했다. 그의 손은 익숙하지 않은 장비 앞에서 서툴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해리는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의 손이 한순간 같은 스위치 위에서 스쳤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온기가 되었을 접촉은 이제 지나간 계절의 잔해처럼 차가웠다.
옥상에서는 백무찬이 마지막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헬기장은 붉은 비상등 아래 흔들렸고 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거칠게 흔들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왜 연락이 안 되나? 공항 쪽은 누가 막았어? 비서실장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다. 출국 정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좌 일부도 동결됐습니다. 백무찬은 처음으로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평생 사람들을 움직여온 그는 자신이 움직일 길을 잃는다는 감각을 견디지 못했다. 그때 옥상 출입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올라왔다. 그들의 뒤에는 장유리가 서 있었다. 유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결심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회장님이 저에게 지시한 녹음 원본과 메시지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백무찬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께 배운 방식대로요. 그 말은 비겁했지만 동시에 백무찬의 세계가 만든 가장 정확한 반격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욕망과 두려움으로 길들였고 결국 그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배신당했다. 수사관들이 다가오자 백무찬은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었다. 지하 서버실에서는 백업 전송이 완료되었다. 이안은 의자에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다. 화면에는 원본 보존 완료라는 문구가 떴다. 해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심장은 지켜냈다. 겸재는 제어함 앞에 서서 손등의 작은 상처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닌 상처였다. 그런데 그는 그 작은 통증이 자신에게 너무 과분하게 느껴졌다. 해리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졌고 그는 이제야 손등 하나 긁혔을 뿐이었다. 그 차이를 생각하자 숨이 막혔다. 수사관들이 백무찬을 데리고 내려오는 동안 회의실의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권력 앞에서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을 지나치며 말했다. 오늘 회의록에는 침묵한 사람들의 이름도 남겨주십시오. 불법을 지시한 사람만큼 알고도 모른 척한 사람도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무겁게 눌렀다. 겸재는 그 말을 자신의 가슴에 새겨지는 판결처럼 들었다. 장유리는 복도 끝에서 해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당당한 척하지 않았다. 제가 넘긴 자료가 도움이 됐나요? 해린은 잠시 그녀를 보았다. 도움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저는 살아남으려고 사람을 이용했고 대표님을 이용했고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해리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정말 살아남고 싶다면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안에서 살아남으세요.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유리는 눈물을 흘렸지만 해리는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위로는 아직 피해자들의 몫이 아니었다. 해질 무렵 나루온 본사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백무찬의 체포 소식과 미래항 사업 비리 의혹은 순식간에 퍼졌다. 몇 시간 전까지 해린을 탐욕스러운 여자로 몰던 기사들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내부 고발자, 정의로운 감사인, 무너진 회사를 구한 사람이라 불렀다. 그러나 해리는 그런 이름들에도 기대지 않았다. 칭찬 역시 여론의 다른 얼굴일 뿐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건물 뒤편 조용한 출구로 나와 잠시 멈췄다. 하늘에는 늦겨울의 차가운 빛이 남아 있었다. 겸재가 뒤따라 나왔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오늘 네가 아니었다면 모두 묻혔을 거야. 해리는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드러났어야 할 일이야. 겸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드러나지 않길 바랐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 알아.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해리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주 작게 아팠다. 그러나 그 아픔은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죄 앞에 늦게 도착한 것을 보는 슬픔이었다. 해리나, 내가 평생 사과해도 부족하다는 거 알아. 겸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도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해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거리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할 수도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 용서가 당신 곁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야. 당신은 나를 잃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겸재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어떤 분노보다 확실한 이별이었다. 해리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겸재는 따라가지 않았다. 따라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그는 본사 앞 계단에 홀로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선명해서 더 아팠다. 그는 자신이 한 번의 배신으로 잃은 것이 단지 아내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곧고 깊은 빛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 도시 가장자리에서 녹기 시작했을 때 나로운 본사 앞에 유리 계단은 며칠 전과 전혀 다른 풍경을 품고 있었다. 취재진의 카메라는 여전히 번쩍였고 회사 로비에는 임시감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출입증을 단 사람들이 오갔다. 백무찬의 이름은 더 이상 존경과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장부, 숨겨진 계좌, 죽은 노동자의 이름과 함께 불렸다. 윤혜리는 로비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에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지키려 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진실이었고 진실은 박수보다 더 무거운 후속 책임을 요구했다. 최문식의 사고는 공식적으로 재조사되었다. 안전보고서, 삭제와 예산 전용, 장비 교체 지연이 차례로 밝혀졌고 회사가 발표했던 작업자 과실이라는 문장은 법적 문서에서 지워졌다. 최나겸은 법정 예비신문에 출석해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를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몇 번이나 흔들렸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해리는 방청석 뒷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찾았을 때 해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신호만으로도 나겸은 다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다. 제 아버지는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법원 복도를 나와 나겸은 오래 울었다. 해리는 그녀의 어깨를 억지로 감싸지 않았다. 대신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울음은 누군가 대신 멈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참 뒤 나겸이 젖은 얼굴로 말했다. 이제 아버지가 조금은 돌아온 것 같아요. 몸은 아니지만 이름은요. 해리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죽은 이를 되살릴 수 없지만 억울하게 더럽혀진 이름을 씻어줄 수는 있다. 그 일은 늦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해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이름을 지킨 건 당신입니다. 나로운 이사회는 해린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개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 회사는 무너진 평판을 회복할 얼굴이 필요했고 해리는 그들에게 가장 선명한 상징이었다. 새로 임명된 임시대표는 진심과 계산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윤 감사인이 남아주신다면 회사가 바뀌었다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될 겁니다. 해리는 제안서를 조용히 읽었다. 높은 보수, 독립권한, 장기계약, 언론 대응 지원까지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서의 행간에서 그녀는 또 다른 포장을 보았다. 진실을 밝힌 사람을 다시 회사의 간판으로 세우려는 욕망이었다. 저는 이 자리를 받지 않겠습니다. 해린의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임시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해린은 서류를 덮었다. 회사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 예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외부 감시 대상에 올리십시오. 제가 남는 것보다 그런 구조가 남는 편이 더 오래 갈 겁니다. 몇몇 이사는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해리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상징이 되는 일보다 상징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했다. 도겸즈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의 계정 도용은 인정되었지만 계정 관리 소홀과 초기 침묵, 장유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그는 회사와 사회 앞에서 혹독한 책임을 져야 했다. 백무찬의 범죄를 밝히는데 협조한 점은 법적 판단에서 참작되었으나 그것이 그의 삶을 되돌려주지는 않았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짧게 사과했다. 준비된 원고에는 회사와 주주, 피해자 가족에 대한 문장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윤혜린에게 사과한다는 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막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은 그 침묵을 후회라 불렀지만 혜린은 그저 늦은 대가라고 생각했다. 장유리는 재판에서 공모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그녀는 백무찬의 지시를 따랐고 도겸제를 이용했으며 혜린을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여론 조작에도 가담했다. 동시에 그녀가 제출한 원본 증거는 백무찬의 직접 지시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정에서 유리는 혜린을 한번 바라보았지만 혜린은 그 시선을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유리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자리는 사람이 서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은 용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폐허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는 말이었다. 박이아는 나루온을 떠났다. 그는 혜린에게 감사팀에 남아 더 큰 일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며칠 고민한 끝에 다른 선택을 했다. 하청 노동자 유가족을 위한 데이터 기록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 기록도 같이 사라집니다. 계약서, 점검표, 출근 기록, 작은 경고 메모까지요. 저는 그걸 남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혜린은 그의 말에 오래 고개를 끄덕였다. 이안은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의 불씨로만 남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지키는 일로 바꾸려 했다. 혜린은 그 결정이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공태호는 혜린에게 작은 사무실 하나를 소개했다. 법원과 노동청 사이에 오래된 건물 4층이었다. 벽지는 낡았고 창문은 바람을 조금 세게 했지만 햇빛은 잘 들어왔다. 혜린은 그곳에서 노동자와 내부 고발자를 위한 법률 지원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름은 겨울등 기금이었다. 너무 거창하지도 너무 슬프지도 않은 이름이었다. 겨울 끝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멀리 작은 등 하나가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첫 기부금은 나루온이 피해 보상과 별도로 낸 공익 출연금에서 나왔고 혜린은 그 돈의 사용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사무실 개소식 날, 나겸은 작은 화분을 들고 왔다. 초록 잎 끝에는 아직 흙냄새가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걸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요. 혜린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이안은 새 컴퓨터를 설치했고 태호는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띄었다. 그날 혜린은 처음으로 아주 짧게 평온함을 느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처가 더 이상 그녀의 전부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누군가의 울음 옆에 앉아주고 억울한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두려움에 묶인 사람에게 절차와 증거라는 손잡이를 건네는 일. 그 일이 그녀를 다시 살게 했다. 겸재는 몇 번이나 혜린을 찾아오려 했다. 그러나 매번 겨울 등 기금 사무실 아래 골목에서 멈췄다. 창문 너머로 혜린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많이 웃지는 않았다. 다만 웃을 때 눈빛이 덜 무거워져 있었다. 겸재는 그 변화가 자신이 곁에 없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어떤 사랑은 상대의 불행을 붙잡으며 자신을 용서받으려 한다.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망쳤기에 최소한 그녀가 다시 걷는 길 앞에 자신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것이 남은 책임이었다. 몇 달 뒤 백무찬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본 자료와 자금 흐름, 류노을과 장유리의 진술, 회장실 비서실 기록은 그의 부인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백무찬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다. 그러나 선고가 끝나자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평생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살아온 남자는 법정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장을 듣고 있었다. 혜린은 방청석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조용히 일어났다. 승리감은 없었다. 정의는 축제가 아니라 정리였다. 누군가가 남긴 폐허를 치우기 시작하는 첫날에 가까웠다. 류노을은 보호 절차 안에서 새 삶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받아들였고
재판에서 여러 차례 증언했다. 증언대에 선 그는 매번 손을 떨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혜린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삭제 버튼을 누른 손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으로 다시 기록을 복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혜린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사람은 과거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과거가 남긴 죄책감이 다른 진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는 있다. 그것이 속죄의 가장 어려운 형태였다. 혜린은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을 자주 찾았다. 어머니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어느 봄날 혜린의 빈 손가락을 오래 바라보다가 힘겹게 말했다. 아팠지. 혜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강한 딸이 되는 일에 익숙했던 그녀는 누군가 앞에서 아프다고 말하는 법을 잊고 살았다. 그러나 그날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아팠어요. 그 한마디를 말하자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혜린은 그 손길 속에서 비로소 싸움이 끝난 뒤 찾아오는 늦은 슬픔을 받아들였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나루오는 긴 구조조정과 조사를 거쳐 작아졌고 미래항 사업은 전면 재검토 후 안전기준을 강화한 공공감시체계 아래 다시 추진되었다. 최문식의 이름은 추모비에 새겨졌고 그 옆에는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는 문장이 놓였다. 혜린은 추모식에 참석해 멀리 서 있었다. 나겸은 검은 옷 대신 연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슬픔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 안에서도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혜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조금씩 다른 계절로 건너가고 있음을 느꼈다. 겸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옮겨 살았다. 그는 더 이상 회사 임원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그를 한때 나루온을 이끌던 남자로 기억하기보다 스캔들과 몰락의 주인공으로 기억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타인의 조롱이 아니라 혜린과 함께 살던 집에서 들리던 평범한 소리들이 사라진 사실이었다. 아침 식탁에 놓이던 숟가락 소리, 늦은 밤 책장을 넘기던 소리, 비 오는 날 창문을 닫으며 그녀가 작게 부르던 이름, 그런 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그는 사랑이 대단한 말보다 작은 반복들로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혜린에게 편지를 썼다. 처음 쓴 편지는 변명으로 가득했고 그는 찢어버렸다. 두 번째 편지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했고 그것도 찢었다. 세 번째 편지는 짧았다.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네가 나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너에게 돌아갈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의 평온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 그 상자에는 결혼반지와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한 장이 함께 있었다. 그는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미련이라기보다 형벌이었다. 몇 년이 지났다. 겨울등 기금은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해 여러 지역에 상담 창구를 둔 단체가 되었다. 혜린은 여전히 현장에 직접 나갔다. 대기업의 하청 구조, 병원의 비정규직 문제, 건설 현장의 안전 은폐, 내부 고발자를 향한 보복 사건까지 그녀가 만나는 싸움은 끝이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에게 지치지 않느냐고 물었다. 혜린은 그럴 때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지칩니다. 하지만 지친다고 멈추면 더 지친 사람들이 혼자 남습니다. 그 말은 영웅의 선언이 아니었다. 자기 한계를 알면서도 매일 조금씩 다시 선택하는 사람의 진심이었다. 어느 늦봄 오후 혜린은 강변을 걸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물 위에는 햇빛이 길게 부서졌다. 그녀는 이제 겸재를 생각해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사랑했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배신의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를 뒤돌아 세우지 못했다. 사람은 어떤 상처를 극복한다기보다 그 상처와 함께 걸어도 쓰러지지 않는 법을 배운다. 혜린은 그 사실을 오래 걸려 받아들였다. 그녀는 강물 위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폈다. 빈자리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 들어설 자리였다. 그날 저녁, 겸재는 오래된 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그 밤 혜린이 라운지 밖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렸던 순간과 닮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더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다.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가던 혜린의 뒷모습. 그가 이름을 불러도 멈추지 않던 사람, 그 뒷모습은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알았다. 어떤 벌은 감옥보다 길고 어떤 눈물은 한 계절이 아니라 남은 생 전체를 적신다. 겸재는 나무 상자를 열었다. 결혼 반지는 여전히 작고 차가웠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그 반지는 이제 약속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한 남자가 한 번의 배신으로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얼마나 무력한지 말해주는 증언. 그는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지 않는 울음이었다. 젊은 시절의 오만, 유혹 앞에서 무너진 허영, 진실 앞에서 침묵한 비겁함이 모두 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혜린은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안 되었다. 그 사실만이 그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다. 혜린은 같은 밤 겨울등 기금 사무실의 마지막 불을 끄고 나왔다. 계단 아래에서 이안이 새 사건 자료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는 나겸이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공태우는 내일 아침 회의 시간을 잊지 말라는 짧은 문자를 남겼다. 혜린은 휴대폰을 넣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보이는 별들은 선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되지 않았다. 배신당한 사람이라는 상처만으로도 정의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 있었고 그 길은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비어있지는 않았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혜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권력이 약한 사람을 침묵시키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문 앞에서 망설일 것이다. 그녀는 그 모든 문을 대신 열 수는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문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 그 옆에서 줄 수는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잃은 사랑을 통해 배운 가장 고통스럽고도 귀한 의미였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 머무를 때 아름답지만 무너진 뒤에도 누군가를 살리는 힘으로 바뀔 수 있다. 혜린은 그 힘을 품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